못난 놈. 마누라 두고 왜 네가 밥을 차리는 거냐? 자게 내버려 두세요. 아침 제가 할 거예요. 기집은 쳐 자빠져 자고. 네가 밥을 한다고? 내 이걸 확 그냥 왜 이러세요, 어머니? 놔라. 안 일어나고 뭐하냐? 너네 친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디? 남자 부려먹으라고? 영상 시작 전 한 번의 클릭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인생 편지에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저녁, 작은 아파트의 거실에서 통화 소리가 들려옵니다. 둘째 아들의 목소리에선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인 뉘앙스가 묻어나왔습니다. 예, 어머니. 계약이요? 아직 안 했는데요. 돈을 못 해주신다고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계약금은요?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 집은 다음에 살아. 이번에 진호 중학교 가면 너네 형아군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가야 한다고 하더라. 할머니의 말은 불현듯 쏟아지는 빗방울처럼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집 사는데 돈을 보태주신다고요? 둘째 아들의 음성은 점점 격양되어 갔습니다. 인제 중학교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도 의사 손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 나 끊는다. 할머니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말에 둘째 아들은 불안한 심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좀 필요하시대. 급하신가 보더라고. 잠자코 듣고 있던 둘째 며느리가 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형님네는 뭐하고 있는 돈 없는 돈에서 집 사줬으면 형님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 집 살 돈을 거기에 줘? 둘째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사업이 많이 힘드신가 봐. 며느리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암만 사업이 힘들어도 그렇지. 우린 언제 집 사 그럼? 그녀의 목소리에선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고민에 빠져 말을 이어갔다. 나도 내 승질 같아선 안 해드리고 싶어.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쩌겠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집 해주실 돈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돈을 내라는 말이야? 안 돼. 난 못 줘. 우린 지금 집도 없는데? 형님 이사하는데 못해라고? 그럼 어떻게 어머니가 부탁하시는데. 며느리의 대답은 쓰라린 아픔을 내비쳤습니다. 자기 착한 아들 컴플렉스야. 아주버님, 과외에 어학연수에 안 해보신 거 있어? 그런데 자기는 뼈 빠지게 혼자 공부했어. 장학금 받고 대학 다녔잖아. 나 이거저거 생각하면은 자기 생일도 우리 둘만 있으면 좋겠어. 할머니의 전화는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잔잔했던 분위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각자의 감정은 소용돌이치며 서로를 향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속이 뒤틀리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가족 모임의 온기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모두 테이블을 둘러앉아 생일을 기념하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있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첫째 며느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잘 먹었어. 첫째 며느리 목소리가 환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할머니의 대답은 냉랭했습니다. 너는 결혼하고 남편 첫 생일이라 하면 호텔 같은 데서 하지. 이게 뭐야? 그녀의 말은 마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뾰족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잘 두셔놓고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결국 첫째 부부와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둘째 며느리는 쓰린 마음을 둘째 아들에게 토로했습니다. 돈은 맨날 우리가 내고 늘 불평만 하시고 왜 우린 아무것도 없냐고. 아주버님 생일에는 300이나 주셨으면서. 둘째 아들은 허탈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돈 있었음 우리한테 돈 얘기하셨겠어? 사업도 힘들다더니 차는 또 언제 바꾼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분노가 서렸습니다. 언제 집에 한번 들르세요, 서방님?
진호도 이제 인사하고. 첫째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님, 차 새로 사셨네요? 언제 샀어요? 손자 진호가 불쑥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사주셨어요. 엄마 차가 너무 오래돼서 학원 데려다 줄 때 사고 날까 봐요. 할머니가 둘째 며느리의 눈이 커졌고 그녀는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짙은 안개처럼 탁했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차가운 빗방울처럼 둘째 아들의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자기 솔직하게 말해. 어머니한테 돈 줬어, 안 줬어? 둘째 아들은 마치 늪에 빠진 듯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꺼림칙한 고백이었습니다. 드렸어. 그 말에 둘째 며느리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눈빛은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예리하고 차가웠습니다. 내가 못 살아. 왜 줘 그걸? 그녀의 음성은 새어나오는 증기처럼 차가웠고 차 안의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답변은 무거운 돌멩이처럼 그의 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떡해?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인 한숨과도 같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얼마 드렸어? 둘째 아들의 대답은 차창을 때리는 비와 함께 저조한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1,000만 원. 그 숫자가 공간을 메웠고 그 말에 차는 순간적으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말이 허공에 매달린 채 둘째 며느리의 심장은 천둥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깊은 산속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서로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의 틈을 비추며 이 말을 끝으로 차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큼이나 빠르게 변해가는 둘째 며느리의 마음속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려와 분노가 교차하는 가운데 그녀는 결국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가을 잎사귀처럼 흔들렸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여쭤볼 게 있어서요. 어머니, 기태 씨가 드린 돈으로 혹시 형님 차 사는데 보태주셨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너 그것 때문에 따질라고 목소리 쫙 깔고 전화했니? 둘째 며느리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기태 씨는요, 차도 없이 다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진호는 이 집안 자앙손이야. 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버럭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인 기태 씨보다 손자인 진호가 더 소중해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마치 늦가을에 내린 서리가 잎사귀를 덮는 듯이. 할머니의 대답은 질투의 불길처럼 뜨거웠습니다. 나 죽으면 니네가 제사 지내줄 거야? 너네 결혼하고 나서 나 용돈 한번 줘봤어? 어머니 생신이랑 명절 때는 챙겨드렸잖아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떨렸습니다. 이어지는 할머니의 말은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닥치듯 싸늘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다달이 용돈 준다더라. 용돈 준 셈 치지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냐? 끊는다. 전화가 끊기고 둘째 며느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큰 바위에 깔린 듯 무거웠고 얼굴에 서려 있는 절망은 창백한 겨울 달빛 아래 고요히 얼어붙는 호수와 같았습니다. 1,000만 원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첫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쩐 일이야, 회사까지. 마실 거라도 마실래? 첫째 며느리는 경쾌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돈 돌려주셔야겠어요. 무슨 돈? 첫째 며느리의 목소리는 어리둥절해졌고 그녀의 눈은 의아함으로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형님 차 사라고 주신 돈 중에 1,000만 원은 저희 돈이거든요. 첫째 며느리는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돈을 왜 나한테 달라 그래? 어머니한테 달라 그래. 둘째 며느리의 눈동자의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형님 차 산 거잖아요. 난 어머니가 차 사주시길래 받은 것뿐이야. 내가 빌린 것도 아닌데 돈을 왜 나한테 달라 해? 둘째 며느리는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사주실 돈도 형 집 사는데 보태고 이제 차값까지 우리가 보태요. 이건 경우가 아니죠. 첫째 며느리는 킬킬거리며 물었습니다. 부러워? 둘째 며느리의 얼굴에 침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지금 놀리시는 거예요? 부러우면 어머니 동서가 모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기태 씨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어머니를 모셔요. 첫째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못 모실 거면 말을 말든가. 그들의 대화는 거리의 소음 속에서도 또렷이 들리는 폭풍우처럼 서로를 강타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쌓인 오해와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카페의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감정도 무거운 빗방울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몇 달의 침묵이 흐른 후 서로의 마음의 서리가 내린 듯 차가웠던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사이에 다시금 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손에 1,000만 원을 쥔 채 둘째 며느리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안함과 부탁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1,000만 원을 받으며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받으라고 하시더니 웬일이에요? 고마워요. 첫째 며느리는 잠시 주저하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동서가 어머니 좀 모셔줬으면 해. 이 말에 둘째 며느리의 얼굴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시 돋친 장미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왜 이러세요? 형님,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첫째 며느리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내 사정 알면 그런 말 못해. 둘째 며느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사정이요? 너무 잘 알죠? 어머니한테 받을 거 다 받고 이제 별 볼 일 없어지니까 내팽개치는 거 아니에요? 첫째 며느리는 대답 없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무거운 바위처럼 가라앉았고 둘째 며느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결국 둘은 아무런 해결책 없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진짜 실컷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누구한테 모시래? 짜증나게! 둘째 며느리는 혼자 궁시렁댔습니다. 며칠 뒤 둘째 아들 부부에게는 큰 사건이 닥쳤습니다. 새벽부터 할머니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어느 불안한 새벽 둘째 아들의 가정은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오면서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둘째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급박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둘째 며느리는 당황하면서도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오셨어요. 근데 어쩐 일로?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무거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살려고 왔다. 아니,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흥분하여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네 형네 이혼한다고 하더라. 아침에 텔레비 앞에 이혼 서류 떡하니 붙여놓고 니네 형수 집 나갔다. 둘째 아들이 거실로 나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수님이요? 왜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습니다. 니네 형 기욱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뭐 사업 잘 될 때는 입이 귀에 걸리더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지 원. 얼마 전 첫째 며느리가 말한 사정이 이혼이었나 봅니다.
둘째 며느리는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처지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를 만나 사정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비 내리는 날의 카페에서 둘째 며느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첫째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이혼 소식이 번개처럼 그들의 가정에 내리쳤고 둘째 며느리의 마음은 폭풍 우치는 바다와 다름없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낯빛이 어두웠습니다. 보리 속 패인 것이 병에 걸린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조용히 자리에 앉자 공기는 긴장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목소리를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이러실 순 없죠.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그녀의 눈빛은 첫째 며느리를 향해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어머니랑 죽어도 못 살겠으니까 내가 나와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과 결단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첫째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며 절박함을 전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일어서며 말했다. 난 할 말 없으니까 그만 일어나. 둘째 며느리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가 모를 줄 아세요? 아주버님 사업 기울고 힘들어지니까 괜히 어머니 핑계 대는 거. 고부 갈등 없는 집이 어딨다고. 첫째 며느리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 동서 잘났어. 그러니까 나 비난하지 말고 동서도 어머니랑 한번 살아봐. 살아보고 말해. 갈게. 그녀는 카페를 빠져나갔고 둘째 며느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마음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가족을 떠났고 둘은 곧 이혼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할머니는 둘째 부부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의 집은 예기치 못한 방문객, 시어머니의 강제 입성으로 이내 한순간에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강렬한 존재감이 가득 찬 그 집은 마치 한편의 연극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하루하루가 논쟁과 실랑이의 연속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집살이는 누가 봐도 가혹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툴툴대는 한마디는 그대로 화살이 되어 며느리의 마음에 꽂혀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거실을 가로지르며 들어서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왔냐? 그녀의 목소리는 돌처럼 단단하고 냉랭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가까스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네, 식사는요? 밥 차려줄 사람도 없는데 밥을 어떻게 먹으리? 시어머니의 말은 둘째 며느리의 가슴에 차가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며느리의 마음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중재하려 들었다. 자긴 좀 쉬어. 밥 내가 준비할게. 그러나 할머니의 대답은 더욱 싸늘했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네가 왜 밥을 해? 집안에 여자가 있는데 여자 손 놔두고 왜 네가 밥을 하냐? 너는 부려먹을 게 없어서 서방을 부려먹냐? 뭐하냐 밥 안 차리고. 이런 패턴은 매일같이 반복됐습니다. 새벽 5시, 고요한 새벽을 깨우듯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5시다 5시. 아침밥 안 차리고 뭐하냐? 둘째 아들이 나와 아침을 준비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비아냥거림은 계속됐습니다. 못난 놈. 마누라 두고 왜 네가 밥을 차리는 거냐? 자게 내버려 두세요. 아침 제가 할 거예요. 기집은 처 자빠져 자고. 네가 밥을 한다고? 내 이걸 확 그냥 왜 이러세요, 어머니? 놔라. 안 일어나고 뭐하냐? 할머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너네 친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디? 남자 부려먹으라고? 이 고된 날들 속에서 둘째 며느리는 자신이 마치 끊임없이 시험받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잔소리는 마치 늪과 같아 그녀를 깊숙이 끌어당기며 삶의 에너지를 한 조각씩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피말리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는 둘째 며느리는 쉴 새 없이 울리는 핸드폰을 발견했고, 친정엄마의 이름이 보이자마자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보세요? 윤주야, 나 지금 너네 형님 봤어. 틀림없이 너네 형님이야. 그래, 여기 있다니까? 둘째 며느리는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다 말고 갑자기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여기 엄마 친구네 모임이 있어서 왔는데. 글쎄, 니네 형님네 부부가 맞다니까? 뭐, 형님네를?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습니다. 분명히 봤어. 아무렴 내가 내 형님네를 못 알아보겠어. 장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배신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혼이라고 위장한 것을 알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둘째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정말이야? 형님네가 확실히 맞아? 이혼했다고 했는데? 둘째 며느리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무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형님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곧 첫째 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첫째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긴장은 카페의 작은 탁자를 둘러싼 공기까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첫째 부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얼굴은 예전의 생기를 잃고 황량한 겨울 들판처럼 창백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 어떻게 된 거야? 둘이 이혼한 거 아니야?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형님, 지금 어머니 우리 돌아 모시라고 수쓰신 거예요? 첫째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동서. 그게 아니면 뭔데요? 둘째 며느리의 물음에 카페 안의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그만하세요. 이 사람 암입니다. 암이라고요, 재수 씨. 누가요? 누가 암이라고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첫째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다. 나 유방암이래. 이혼하고 나서 알았어. 암에 걸렸다는 거.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어 말했습니다. 아프다는 사람 혼자 둘 수도 없고 제가 들어오라 그랬어요. 첫째 며느리는 무거운 심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어머니 동서한테 미룬 꼴 됐어. 이혼하고 다 끝낼라 그랬는데 그것도 맘대로 안 되네. 둘째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그려진 슬픔의 그림자는 저녁 해질녘의 어스름처럼 짙음이었다. 첫째 며느리의 병과 이혼 소식,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닥친 변화의 무게가 한꺼번에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침묵만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곧 서로 위로를 하며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암 소식을 들은 둘째 며느리 부부는 허망한 감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 도시의 불빛이 잔뜩 흐린 창문에 희미하게 반사되면서 길을 비추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와 둘째 아들은 말없이 그 어둠을 헤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병이라는 뉴스는 그들에게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고통은 차가운 비처럼 그들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할머니의 날카로운 비난이었습니다. 무심한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혜미는 굶겨 죽이려고 뭐 하다가 이제 기어들어오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힐란이 섞인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둘째 아들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이제. 형수 암이래요. 그 말에도 할머니의 표정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보기 싫다고 이혼할 때는 언제고 병들어서 이제 집에 들어오네. 그게 인간이야? 할머니의 말에는 쓴웃음만이 뒤따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형님이 누구 때문에 암에 걸린 건데요? 둘째 며느리는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맞섰습니다. 지가 몸 간수 못해서 걸린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지금 내가 암 걸리게 했다 이 말이냐? 할머니는 더욱 격앙되어 말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형님 시집살이 시켜서 형님이 암에 걸린 거라고요. 아이고, 이게 사람 잡네 사람 잡아. 밥 안 차려주고 어디가? 이 모든 것이 둘째 며느리에게는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병세와 혼자만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는 할머니의 태도에 둘째 며느리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은 형수의 암 소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한 고통의 총체였습니다. 방 안의 고요함 속에서 둘째 며느리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더 견뎌야 할지 몰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경비원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 TV를 이렇게 크게 트시면 어떡합니까?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내 돈 내고 TV 본다는데 무슨 상관인가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TV를 잘못 조작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조심 좀 하세요. 둘째 아들은 새벽부터 짜증이 났습니다. 전날의 슬픔의 감정도 암담한 아팔도 모두 지겨워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큰 캐리어를 펼쳐 할머니의 짐을 쑤셔 넣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힘들어도 참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도저히 어머니랑 한 시간도 같이 못 살겠으니까. 할머니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날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냐? 이 한겨울에? 둘째 아들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어디로든 저희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제발 가세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다고요. 아이고 이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형수님 암 걸린 걸로 모자라 이제 윤주까지 암 걸려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동안 어떻게 했길래 암에 걸려요? 암에! 둘째 아들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떨렸다. 그리고 이내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 병 걸리는 꼴 절대 못 보니까 나가요. 당장 시끄러워지기 전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꾸했다. 아 그년이 몸이 약해서 그런 거지. 너 낳아준 애미보다 내 마누라가 더 중하다는 거냐?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놨더니 이게 이제 애미를 버리는 거야.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고함을 질렀다. 둘째 아들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먹여주고 재워준 거요? 제가 친아들 맞아요? 그런 건 고아원에서도 해요. 한겨울에 눈 많이 올 때 구멍난 형님 운동화 신고 학교 갔다 와서 젖은 양말 보고 왜 버려왔냐고 8살밖에 안 된 저 때리신 거 기억 안 날 줄 아세요? 그래도 어머니다 싶어서 같이 살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가세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고 작은 아들은 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에는 안도감이 또 한켠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깃들었다. 그러다 작은 며느리가 중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무엇이 잘못된지 이해를 못하는 눈치였고 작은 아들은 통보를 하듯 방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진짜 밖으로 모실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한동안은 평화로운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가끔씩 할머니의 거친 언행이 둘째 아들의 부부에게 거슬렸지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둘째 아들이 서둘러 며느리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곧 의사가 들어오고 말했습니다. 갑상선 암입니다. 둘째 며느리는 서글펐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암에 걸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없이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내 자기야, 갑상선암은 수술하면 괜찮다잖아. 라고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할머니는 엄살 떨어 쌌드마는 다 나았는가? 배고프다 밥 차려라. 라며 며느리를 타박했습니다. 며느리가 오열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왜 자기 집 식구한테 이런 취급받고 식모살이하다 갑상선 암에 걸려야 돼?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 갑상선암이라고? 그거는 병도 아니다. 내 친구들도 다 모두 수술하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더라. 그녀의 말은 뻔뻔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통증과 불안,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머니의 비난 속에서 그녀는 거의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저게 어디서 폐악질이야? 폐악질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둘째 며느리를 몰아세웠습니다. 자기 어머니네 보내. 당장. 둘째 며느리는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그 간절함은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 겨울에 갈 데가 어딨다고 가시야 그래. 할머니는 자신의 처지를 무시하고 냉담하게 말했다. 전현 저거 몸 약해 빠져갖고 어디다 써먹겠냐? 그래갖고 아이는 가지겠냐? 나갈라면 네가 나가거라. 어머니 이 집에 오시기 전까지 기태 씨랑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근데 왜 제가 나가요? 어머니가 나가세요. 둘째 며느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차갑고도 독설적이었습니다. 서방은 좋고 시애미는 싫다고. 둘째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선택해. 나야 어머니야. 둘째 아들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으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갈게. 내다 나가면 되잖아. 이렇듯 모두 서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아내에게 과도한 가사노동이나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하며 그럴 수 없다면 시어머니를 분가시켜야만 합니다. 모든 시어머니는 결국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며느리는 앞으로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각자의 의견을 남겨주세요.